한나라의 왕비가 영웅인지 악인인지 아직도 답이 갈린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이야기는 절반의 진실일 수 있습니다. 화려한 무대 위의 비운의 국모라는 이미지 뒤에 역사 기록은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고려 왕조 이후 500년 왕국의 말기를 장식한 한 여인입니다. 그녀의 이름을 여기서는 서씨 왕후라고 부르겠습니다. 서씨 왕후는 1851년 강원도 행성 인근의 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가 속한 서씨 가문은 고려 시대부터 이어져 온 명문가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태어난 집안은 본가에서 한참 떨어진 반개 혈통이었습니다. 집안의 세력은 미약했고 재산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8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린 소녀는 하루아침에 가장 큰 보호막을 잃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한양 성안의 작은 집에서 궁핍하게 살았습니다. 명문가의 핏줄이라는 이름만 남았을 뿐 실질적인 후원자는 없었습니다. 끼니를 걱정하는 날도 적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운명은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16살의 이 소녀가 왕비로 간택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당시 왕국의 실권자는 왕의 아버지 윤대감이었습니다. 윤대감은 수십 년간 외척 세력이 왕을 허수아비로 만든 역사를 직접 목격한 사람이었습니다. 장씨 가문과 최씨 가문이 번갈아가며 조정을 쥐고 흔들었습니다. 왕은 이름뿐이었고 실제 정책은 외척이 결정했습니다. 윤대감은 이런 패단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친척도 거의 없고 정치적 기반도 전무한 집안의 딸을 골랐습니다. 시아버지 말을 잘 듣는 순한 며느리가 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배경이 없으니 감히 권력에 손대지 못할 것이라고 계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계산은 역사상 가장 큰 오판 중 하나로 기록됩니다. 서씨 왕후는 시아버지가 상상한 것과는 전혀 다른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궁궐에 들어온 16살 소녀는 처음에는 조용했습니다. 눈에 띄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에게 순종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한 시간은 침묵이 아니라 관찰이었습니다. 궁궐이라는 거대한 권력 장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밀하게 파악했습니다. 누가 진짜 힘을 가졌는지 살폈습니다. 어떤 인맥이 조정을 움직이는지 읽었습니다. 왕의 측근이 누구인지, 환관들의 충성이 어디를 향하는지 분석했습니다. 정보를 모으되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올 때까지 인내했습니다. 이 인내의 시간이 무려 수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친정서씨 일가를 하나둘 궁궐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반개 혈족이라 세력이 없다고 했던 서씨 가문이 순식간에 조정 곳곳에 자리 잡았습니다. 윤대감이 그토록 막으려 했던 외척 정치가 고스란히 부활한 것입니다.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외척을 막기 위해 선택한 며느리가 오히려 외척 정치의 부활을 이끈 장본인이 된 것이니까요. 1873년 왕이 22살이 되었을 때 친정을 선포합니다. 친정이란 왕이 아버지의 섭정을 끝내고 직접 정사를 돌보겠다는 뜻입니다. 겉으로 보면 왕이 스스로 결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결정을 뒤에서 밀어붙인 것은 서씨 왕후와 서씨 외척 세력이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윤대감은 하루아침에 권좌에서 밀려났습니다. 도성 박 별장으로 물러나야 했습니다. 10년 동안 왕국을 호령하던 권력자가 며느리의 정치 공작에 의해 축출된 것입니다. 시아버지를 쫓아낸 며느리라는 표현이 과격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기록들을 살펴보면 서씨 왕후의 역할이 핵심적이었음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권력은 완전히 서씨 왕후와 서씨 일가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당시의 기록을 살펴봅시다. 구한말의 문인이자 역사가인 정운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나라가 멸망할 때 절명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우국지사입니다. 그가 쓴 야사집에는 서씨 왕후에 대한 기록이 등장합니다. 서씨 왕후의 지출의 절도가 전혀 없어서 윤대감이 10년간 모아둔 국고가 모조리 바닥났다는 것입니다. 윤대감은 대규모 궁궐 중건을 추진하면서도 비상금을 따로 비축해 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씨 왕후가 권력을 잡자 그 비축금이 순식간에 소진되었다고 합니다. 궁궐 안에서는 끊임없이 대규모 연회가 열렸다고 전해집니다. 화려한 비단과 보석이 궁녀들 사이에서 유통되었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무속인을 궁궐 깊숙이 불러들여 각종 의식을 거행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이 서씨 왕후만의 특수한 행동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당시 왕실에서 무속 행사는 상당히 보편적인 관행이었습니다. 왕자 탄생을 위한 기원이나 질병 치유를 위한 의식은 왕비의 직무 중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규모였습니다. 여러 기록을 종합하면 서씨 왕후 시기의 궁중 지출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했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정사와 야사를 모두 살펴봐도 사치가 극심했다는 점에서는 의견이 일치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매관매직입니다. 매관매직이란 관직을 돈을 받고 파는 행위를 말합니다. 오늘날로 비유하면 장관직이나 지사 자리를 최고가 입찰자에게 넘기는 것과 같습니다. 능력이나 도덕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돈의 크기만이 기준이었습니다. 이렇게 돈을 주고 벼슬을 산 사람들은 당연히 투자금을 회수하려 했습니다. 방법은 단 하나였습니다. 백성들에게서 세금을 더 거두는 것이었습니다. 정해진 세금에 더해 추가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아예 존재하지 않는 명목의 세금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이중 삼중으로 수탈당한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져 갔습니다. 역사가 정우는 당시 3명의 인물을 큰 도둑이라고 지목했습니다. 한양에서 행포를 부린 서영달, 강원 지역을 수탈한 서두식, 영남 지역을 착취한 서영하가 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서씨 왕후의 친척이었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서영달은 한양의 부유한 상인들을 찾아다니며 재물을 갈취할 때 가혹한 방법을 동원했다고 합니다. 서두식은 강원도 산간 마을까지 수탈의 손길을 뻗었습니다. 서영하는 경상도 지역에서 동일한 행포를 저질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야사의 내용을 전부 사실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과장이 섞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씨 외척들의 행포가 극심했다는 것은 여러 종류의 기록에서 교차 확인됩니다. 정사에서도 서씨 일가의 전행에 대한 비판이 발견됩니다. 한편 나라의 군사들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을까요? 군인들의 급여가 무려 13달 동안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1년이 넘는 기간입니다.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 1년 넘게 급여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군인들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드디어 밀린 급여를 지급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군인들의 기대는 하늘을 찔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지급된 것은 상한 쌀이었습니다. 먹을 수 없는 수준의 부패한 곡식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안에 모래와 잔물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항의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국가를 위해 복무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대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모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항의에 대한 조정의 반응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재정을 관리하는 관청의 책임자 서겸수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아십니까? 서겸수는 서씨 왕후의 친척이었습니다. 그는 항의하는 군인들 중 주동자를 색출했습니다. 체포하여 가혹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극형을 선고했습니다. 급여를 달라고 정당하게 요구한 사람들에게 죽음을 내린 것입니다. 이것이 참을 수 있는 일이었겠습니까? 결국 군인들의 분노가 한계를 넘었습니다. 1882년 여름 대규모 군인 봉기가 일어납니다.
오랫동안 참고 참았던 구식 군인들이 마침내 폭발한 것입니다. 그들의 분노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의 급여는 줄 돈이 없으면서 서씨 일가는 사치와 향락에 젖어 있었으니까요. 궁궐에서는 연일 호화로운 잔치가 벌어지는데 군인들은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이 모순을 누가 참을 수 있겠습니까? 봉기한 군인들은 분노의 방향을 여러 곳으로 돌렸습니다. 외국인 교관들이 있던 신식 군대에 대한 적개심도 있었습니다. 구식 군인들은 자신들이 차별받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신식 군대에는 제때 급여가 나가는데 자신들에게는 상한 쌀조차 아까워하는 조정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군인들은 궁궐로 진격했습니다. 석염수를 찾아냈습니다. 석염수는 윤대감을 바라보며 살려달라고 애원했다고 전해집니다. 윤대감은 이미 권력에서 물러난 상태였지만 군인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윤대감은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군인들의 분노를 막을 수도 막을 의지도 없었던 것입니다. 석염수는 그 자리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서씨 왕후는 급히 궁궐을 탈출해야 했습니다. 궁녀 복장으로 변장했습니다. 한 충성스러운 호위 무관의 도움으로 궁궐을 빠져나왔습니다. 도성을 벗어나 자신이 태어난 강원도 고향 마을로 내려가 숨어 지냈습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이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난 것입니다. 이때 서씨 왕후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궁궐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권력을 되찾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놀랍게도 외국 군대를 불러들이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왕국은 이웃 대국 진나라와 명목상의 종속 관계에 있었습니다. 서씨 왕후는 이 관계를 이용하여 3,000명의 진나라 군대를 수도로 불러들였습니다. 외세의 군사력을 빌려 자국의 정치 문제를 해결하려 한 것입니다. 진나라 군대는 왕국에 도착하자 윤대감을 포박하여 자국으로 끌고 갔습니다. 한나라의 전직 권력자를 외국 군대가 납치해 간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 주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였습니다. 하지만 서씨 왕후에게는 권력 회복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서씨 왕후는 권력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진나라 군대가 왕국 수도에 주둔하기 시작했습니다. 진나라가 왕국의 내정과 외교에 직접적으로 간섭하게 되었습니다. 외국 군대가 수도 한복판에 버티고 있으니 조정은 자주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주요 결정에 진나라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현명한 선택이었을까요? 자국의 위기를 자국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외세의 무력에 의존한 것은 분명 큰 문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젊은 개혁가들이 분노했습니다. 한영균, 유정호, 천재필, 강영식 같은 인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웃 섬나라 동국의 급속한 근대화를 목격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동국은 서양의 기술과 제도를 받아들여 불과 20-30년 만에 강국으로 부상했습니다. 이 젊은 개혁가들은 자기 나라도 그래야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낡은 신분 제도를 폐지하고 근대적 법률과 행정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 제도를 개혁하고 산업을 일으켜 부국강병을 이뤄야 한다고 열변을 토했습니다. 하지만 진나라 군대가 수도에 주둔하고 있는 한 이런 개혁은 불가능했습니다. 진나라는 왕국이 근대화하여 자신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1884년 가을 급진 개혁파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동국 공관의 지원을 받아 정권을 전복하려 한 것입니다. 이들은 통신국 개업 축하연을 기회로 삼았습니다. 왕을 확보하고 새 정부를 수립했습니다. 발표한 개혁안의 내용은 혁명적이었습니다. 문벌을 폐지하고 만인 평등권을 선언했습니다. 조세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국가 재정을 바로잡겠다고 했습니다.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인재를 능력 위주로 등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만약 이 개혁이 성공했다면 왕국의 운명은 크게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쿠데타는 단 3일 만에 진압됩니다. 서씨 왕후가 어떻게 대응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녀는 왕과 함께 진나라 군대 진영으로 피신했습니다. 1500명의 진나라 군대가 출동했습니다. 200명 규모의 동국 군대와 대치했습니다. 숫자에서 압도적으로 우세한 진나라 군대가 승리했습니다. 개혁파 인사들은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습니다. 강영식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영균과 유정호와 천재필은 해외로 망명했습니다. 왕국의 근대화를 향한 꿈은 3일 만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조국의 미래를 바꾸려던 젊은이들의 열정이 좌절되었습니다. 천재필은 훗날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한영균의 정치적 지략은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것이었소. 유정호와 강영식과 정광수 또한 그에 뒤지지 않는 인재들이었소. 그런데 그 5사람이 함께 서씨 왕후 앞에 나가면 이상하게도 기세가 꺾여서 고개를 숙이고 물러나올 수밖에 없었소. 서씨 왕후는 실로 당해낼 수 없는 지략과 수완을 가진 분이었소. 이 증언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서씨 왕후가 어리석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녀는 매우 영리하고 정치적 감각이 탁월한 인물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인재들조차 그녀 앞에서는 꼼짝하지 못했습니다. 핵심적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뛰어난 능력을 어디에 사용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라와 백성을 위해 사용했습니까? 아니면 자신과 친정 가문의 권력 유지를 위해 사용했습니까? 한영균은 외국의 체류 중 한 서양인 학자에게 보낸 서신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서씨 왕후는 서양 역사에서 악명 높은 여왕들보다도 더 가혹한 존재라고 말입니다. 물론 한영균의 이 평가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는 급진 개혁파로서 서씨 왕후와 정치적으로 정면 대립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쿠데타 실패 후 오랜 세월 해외에서 유랑 생활을 했습니다. 그의 평가에 개인적 감정이 섞여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언들이 한두 곳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1894년 전라도 남쪽 고을에서 대규모 농민 봉기가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한 지역의 소규모 저항이었지만 순식간에 전국으로 번졌습니다. 왜 백성들이 봉기했겠습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관리들의 극심한 부정부패였습니다. 매관매직으로 돈을 주고 관직을 산 자들이 본전을 뽑기 위해 백성들을 수탈했습니다. 온갖 명목의 세금을 만들어냈습니다. 농민들이 땀 흘려 수확한 곡식을 빼앗았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백성들이 마침내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이 봉기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서씨 외척 정권의 부패에 도달합니다. 매관매직의 고리가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어졌고 그 끝에서 백성들이 고통받았습니다. 그런데 조정의 대응은 또다시 충격적이었습니다. 서씨 왕후는 이번에도 진나라의 원군을 요청했습니다. 이것으로 세 번째 외세 의존이었습니다. 자국의 백성이 부패에 항거하여 봉기한 것인데 그 해결 방법이 외국 군대를 불러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심각한 외교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수년 전에 체결된 국제조약에 따라 진나라가 군대를 보내면 동국도 자동으로 파병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결국 왕국의 땅에서 진나라와 동국의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기 나라 땅에서 남의 나라 군대가 싸우는 것을 백성들은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농토가 짓밟혔습니다. 마을이 불탔습니다. 무고한 백성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쟁의 결과는 진나라의 참패였습니다. 동국이 승리했습니다. 동국 군대가 왕궁을 점령했습니다. 왕과 서씨 왕후는
궁궐에 사실상 연금되었습니다. 진나라의 그림자가 걷히자 이제 동국의 그림자가 왕국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한 외세가 물러가니 더 강한 외세가 들어온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서씨 왕후의 외세 의존 전략이 불러온 결과가 무엇인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하지만 서씨 왕후는 여기서 또다시 같은 전략을 반복합니다. 이번에는 북방의 대국 노국이었습니다. 노국 대사를 빈번하게 접촉했습니다. 동국을 견제하기 위해 노국과 가까이 하고 동국을 멀리하는 외교 노선을 추진한 것입니다. 네 번째 외세 의존이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네 번째였습니다. 이기 때마다 자국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매번 더 강한 외세를 끌어들여 현재의 외세를 견제하려는 전략이었습니다. 이 전략의 치명적 약점은 명백합니다. 외세를 불러들일 때마다 왕국의 주권은 조금씩 더 잠식되었습니다. 동국은 서씨 왕후의 노국 접근에 극도의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1895년 가을의 어느 새벽 동국이 끔찍한 만행을 저지릅니다. 동국 공사 다무라 겐지가 계획을 주도했습니다. 작전에 붙인 이름부터가 모욕적이었습니다. 왕비를 짐승에 비유한 명칭이었습니다. 동국의 군인들과 민간 무장 세력이 왕궁을 습격했습니다. 왕후의 거처로 향했습니다. 궁녀들 사이에서 서씨 왕후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왕비를 해쳤습니다. 시신마저 훼손하여 흔적을 없애려 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평가가 갈릴 여지가 없습니다. 서씨 왕후를 어떻게 평가하든 간에 이 사건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외교 관례를 완전히 무시한 만행이었습니다. 타국의 왕비를 그 나라 궁궐 안에서 해치다니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문명국을 자처하는 나라가 저지른 야만적 행위였습니다. 동국의 이 범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반드시 기억되어야 할 만행입니다. 이 사건은 서씨 왕후를 순국한 열사의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동국에 대한 백성들의 분노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났습니다. 서씨 왕후는 살아서는 논란의 대상이었지만 죽어서는 국모가 되었습니다. 비극적 죽음이 그녀에 대한 모든 비판을 덮어버린 것입니다. 한편 서씨 왕후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기록도 있습니다. 영국 출신 여행작가 엘리자베스 크로퍼드는 서씨 왕후와 직접 대화한 경험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대화의 주제가 깊어질수록 지성미가 빛나는 교양 있는 기부인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우아한 태도와 품위 있는 자태를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총명하고 교양 있다는 것과 나라를 잘 다스렸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 매력적인 인물이라고 해서 반드시 좋은 통치자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서씨 왕후를 칭찬한 서양인들은 대부분 왕실로부터 후한 대접을 받은 사람들이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호의적 대접을 받은 방문객이 호의적 평가를 내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들의 증언이 완전히 객관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역사학자들의 종합적인 평가는 어떠합니까? 흥미롭게도 급진 개혁파와 보수적 전통주의자 양쪽 모두에게서 비판적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치적으로 정반대의 입장에 있는 두 집단이 서씨 왕후에 대해서만은 비슷한 비판을 했다는 것이 의미심장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비판은 외척 세도 정치를 부활시킨 것입니다. 윤대감이 10년간의 집권 기간 동안 간신히 억눌러 놓은 패단이 서씨 왕후의 집권과 함께 다시 고개를 든 것입니다. 매관매직이 성행했고 서씨 일가가 조정을 장악했습니다. 권력을 잡았으면 무엇을 해야 했을까요? 민심을 다잡아야 했습니다. 백성들의 삶을 돌봐야 했습니다.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여 나라의 기틀을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근대화의 흐름을 읽고 개혁을 추진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기록에 따르면 그런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군인 봉기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살펴봅시다. 서씨 세력의 매관매직과 세도 정치 때문이었습니다. 궁중의 과도한 사치와 낭비 때문이었습니다. 군인들에게 줄 급여조차 마련하지 못하면서 궁궐에서는 연회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농민 봉기의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관료들의 극심한 부정부패와 행포였습니다. 그 부정부패의 근원은 매관매직이었고 매관매직의 배후에는 서씨 외척 정권이 있었습니다. 두 차례의 대규모 밀란 모두 서씨 외척 정권에 대한 분노가 근본 원인이었습니다. 이것을 우연의 일치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왕에게도 물론 책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윤대감의 오랜 섭정으로 인해 자주적인 통치 능력을 키우지 못했습니다. 국제 정세를 읽는 눈이 부족했습니다. 왕후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왕후 사후 10년 만에 불평등한 외교 조약이 체결되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15년 후에는 나라 자체를 잃는 치욕을 당했습니다. 500년 왕국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왕이 무능했다면 서씨 왕후는 더 현명하게 행동했어야 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인재들도 꼼짝 못할 만큼 뛰어난 지략의 소유자였으니까요. 그 뛰어난 능력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왕을 앞세워 자신의 권력을 키웠습니다. 서씨 외척만 챙겼습니다. 위기가 닥칠 때마다 외세에 손을 벌렸습니다. 진나라에 한 번, 또 진나라에 한 번, 또 진나라에 한 번, 그리고 노국에 한 번 도합 4번이나 외세에 의존했습니다. 이것이 국모로서 올바른 행동이었는지 역사는 물음표를 던집니다. 동국의 식민 지배 시기에 동국은 서씨 왕후를 극도로 부정적인 인물로 묘사했습니다. 이에 대한 반발로 해방 이후 서씨 왕후를 재평가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졌습니다. 동국이 폄하했으니 우리는 반대로 높이 평가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이 논리는 감정적으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문적으로는 올바른 접근이 아닙니다. 동국이 서씨 왕후를 악녀로 그렸다고 해서 우리가 반대로 성녀로 만들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역사는 감정이 아니라 사실에 기반해야 합니다. 적이 비판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옳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드라마와 뮤지컬은 서씨 왕후의 비극적 죽음을 부각시켰습니다. 관객들의 눈물을 자아냈습니다. 동국의 만행을 고발하는 데에는 효과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역사의 전부는 아닙니다. 무대 위에 조명이 비추는 부분만 보면 안 됩니다. 어둠 속에 가려진 부분도 함께 봐야 합니다. 서씨 왕후는 분명 비극적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 죽음은 동국에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였습니다. 하지만 비극적 죽음이 생전의 모든 행적을 자동으로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요약하자면 서씨 왕후는 매우 총명하고 정치적 감각이 뛰어난 여성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인재들도 그녀의 지략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탁월한 능력을 자신과 친정 서씨 일가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는 비판은 지울 수 없습니다. 나라의 미래보다 권력 유지가 우선이었습니다. 위기 때마다 진나라와 노국 등 외세를 끌어들여 권력을 지키려 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주변 강대국들이 왕국의 내정에 깊숙이 개입하는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서씨 일가의 매관매직과 국고 낭비는 백성들의 삶을 도탄에 빠뜨렸습니다. 국력은 쇠퇴했습니다. 군인들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나라가 어떻게 외세의 침략에 맞설 수 있었겠습니까? 이러한 실정들이 왕국의 근대화를 지연시키고 결국 국권 상실의 단초가 되었다는 점에서 냉혹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서씨 왕후가 서씨 외척 대신 유능한 인재를 등용했다면 어떠했을까요? 만약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인 군사력과 외교력을 키웠다면 어떠했을까요? 만약 매관매직을 근절하고 공정한 관리 임용 제도를 확립했다면 어떠했을까요? 만약 군인들의 급여를 제때 지급하고
백성들의 삶을 돌봤다면 어떠했을까요? 만약 급진 개혁파의 근대화 구상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면 어떠했을까요? 역사에 만약은 없습니다. 지나간 일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역사는 과거의 기록이지만 동시에 미래를 위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서씨 왕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졌더라도 그 능력을 사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백성의 삶을 돌보지 않으면 그 권력은 결국 스스로를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외부의 힘에 의존하면 일시적으로는 위기를 넘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주권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씨 왕후를 일방적인 악인으로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녀에게도 나름의 고충과 한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조선시대 여성으로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 통로는 극히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제약 속에서 그녀가 발휘한 정치력 자체는 인정할 만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녀로 미화할 이유도 없습니다. 역사적 인물은 있는 그대로 평가해야 합니다. 빛과 그림자를 모두 직시해야 합니다. 한쪽 면만 보고 전체를 판단하는 것은 역사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서씨 왕후를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새로운 사료가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해석이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기록들을 종합하면 서씨 왕후는 비범한 재능을 가졌으나 그 재능의 방향이 잘못되었던 인물로 평가하는 것이 가장 균형 잡힌 시각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그 최종적인 판단은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